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9회 전산 세무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말한다. 맞죠? 2번.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 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일단 잠시 보류시켜 볼게요. 자, 3번.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본 잉여금. 네,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취득가액보다 장부 금액보다 더 크게 처분했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니까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현금으로 배당 결의를 하는 경우 배당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네,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떼서 우리가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되는데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킨다. 저도 문제 글이 조금 애매해서 한참 동안 봤어요. 근데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자기 주식을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고 샀다. 자기 주식을. 그러면 1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은 액면가를 따져야 되니까 액면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면 일단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겠죠. 자기 주식 1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액면이 7만 원이면 우리는 자본금이 7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익의 일부로 소각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익 잉여금이 3만 원이 없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의 수가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의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문제는 해설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 원가에 해당하는 이익 잉여금을 감소시킨다. 이익 잉여금이 감소시켜진 건, 취득 원가와 내 주식의 액면가의 차액만큼만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잉여금을 증가시킨다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요. 해설에서 이익 잉여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설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땐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1번, 3번, 4번 보기는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2번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에 대한 설명인데 다음은 사채 발행 후 기간 경과에 대한 삼각 비교표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채는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고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장부가의 움직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할증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했을 때 이렇게 일단 장부가의 변화가 그러면 할증 발행은 장부가가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할인 발행의 장부가는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을 한번 해볼게요.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사채 이자의 지급에서 우리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가는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의 돈이 나가요. 매년 동일한 금액의 돈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을 하게 되는데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리예요. 외우셔도 돼요. 이자 비용의 금액은 그러면 당연히 양쪽의 합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이제 할인 발행의 경우에 이자 지급을 한번 해볼게요.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매년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없어질 건데 이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더라. 증가하고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만 와야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의 금액은 어떻게 된다?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더라. 양쪽의 합은 둘이 세트로 계속 맞춰져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사채는 요만큼만 암기하시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자, 사채의 장부가액,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자 비용, 할인 발행했을 땐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할증 발행했을 땐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 이 상각액은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내가 나가야 하는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정답.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전자쇼핑몰의 경우에는 판매대금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1번이 정답이네요.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팔아주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건 판매값이 전체가 다 나의 매출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대신에 나머지 보기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상품권이 언제 됐을 때? 회수가 되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한다 그랬고, 공사계약은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다. 할부 판매한 경우 장기 단기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개별법은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며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다. 맞죠? 1대1 매칭시켜주니까. 후입선출법은 물가 상승 시 재고자산 매입을 조절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4번은 자, 지금 물가가 상승 중일 때 후입선출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이 되죠. 그렇죠? 뒤에 있는 게 먼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매출 원가가 커진다. 원가가 커지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선출 매출량의 매입을 조절을 하다 보면 매입을 더 많이 계속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가가 많이 잡혀버리죠. 뒤에 갈수록 점점 비싸지는 거니까 원가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더라. 선입선출법은 조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부터 나가니까 무조건 뒤에서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매입을 조절하더라도 앞에 있는 가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또 3번 보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절한 방법이다. 네, 지금 현재는 원가가 엄청 비싼데 옛날에 사왔던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물가가 하락하면 기말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물가가 하락하면 그리세요. 물가가 하락했을 때 그러면
물건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기말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선입선출법은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가니까 제일 작은 게 남아야 되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든 물가가 하락을 하든 그림을 그리시면 무조건 정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윤의 신축 건물 건설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5년도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은 5억 원이다. 특정 차입금은 7억 원, 일반 차입금은 아래 자료와 같다. 25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단, 이자 비용은 월할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5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 일단 간단하게 따지게 되면 우리가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 공사대금 5억 원이 있었어요. 5억 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이 7억 원이 있네요. 그렇죠? 특정 차입금이 7억 원이 있고 단 우리가 적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 법인세법은 다 적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공사의 기간이 4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그러면 9달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적수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12분의 9 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5억 2,500만 원이 나오나요? 네. 5억 2,500만 원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특정 차입금의 금액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특정 차입금이 내가 공사 평균 지출액보다 특정 차입금의 차입금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대상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으로 쓸 수 있고 이게 만약에 금액이 적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예를 들어 4억 원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 내 공사비는 5억인데 특정 차입금은 4억 원이니까 나머지 추가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자 계산을 해주셔서 자본화 대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차입금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 차입금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 차입금이 1순위,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이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정 차입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 공사비 지출액보다 훨씬 크므로 우리 특정 차입금에 대한 부분에서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일반 차입금에 대한 것은 자본화 대상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영원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준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원가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 원가로 구성된다. 맞죠? 직접 원가,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하게 된다. 네, 단위당 고정 원가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가공 원가는 뭐예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원가는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원가 계산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아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적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원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 사용 시점 어느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에는 영향이 없더라. 네, 구입하는 것과 사용하는 시점, 어쨌든 사용 시점으로 우리가 계산을 다 하게 되니까 표준 원가 계산은 생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네, 그러니까 한 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가 차이에서 유리한 차이란 실제가 예산상의 원가보다 적게 발생하여 실제 성과상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게 항상 기준은 실제를 갖다 기준으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실제를 뭐 80만 원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써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8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그만큼 적게 쓴 거죠. 그렇죠? 적게 썼으니까 그만큼의 유리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거는 항상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당사는 결합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연산품 A와 B를 분리 시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의하여 결합 원가를 배부한다. 이 경우 연산품 B의 최종 판매 가치의 증가 시 발생 가능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8번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가지고 A 제품과 B 제품의 원가 배분을 계산을 할 거예요. 결합 원가 배분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A 제품의 판매 가치가 100만 원이더라. B 제품의 판매 가치가 1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현재까지 발생한 결합 원가가 뭐 1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A와 B한테 얼마씩 나눠주면 돼요? 그냥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 원가 같으니까. 그런데 B의 순실현 가능액이 B의 순실현 최종 판매 가치가 증가를 하였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렇게 되면 나눠주는 비중이 1대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B에 가야 할 게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33만 3,333원, 66만 6,666원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맞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B의 배분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A의 배분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요. 순실현 가능 가치는 변화가 없고요. B의 결합원가 배분액이 증가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의 순실현 가능 가치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황소는 예정배분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소배부 금액이 20만 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에 기말 제품가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주어져 있는데 문제 9번에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과소배부되었다. 실제랑 예정을 배부를 하는데 예정 배부액이 과소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더 커진 거예요. 실제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예정 배부액에다가 더 배부를 해줘야지 된다. 20만 원을 추가로 더 배부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간접 원가가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우리는 20만 원이 과소배부되었기 때문에 20만 원이 과소배부되었다.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그래서 우리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기말 제공품에 보니까 기말 제공품은 100만 원이 있고요. 기말 제품은 2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 매출 원가는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20만 원을 각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각각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지금 기말 제품 가액을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질문은 얘를 물어봤네요. 그럼 나는 200만 원 곱하기 우리들의 합은 800만 원 분의 2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니까 5만 원만큼이 추가로 더 배분액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200에 5만 원만큼이 추가되니까 205만 원만큼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최종 금액만, 합계 금액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으며 25년 12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 80%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엄청 중요한 멘트네요. 자, 재료는 몇 프로 시점에? 80%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자, 가공원가는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30%,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는 70%일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른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일단 T자를 그려서 완성품 수량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기초 수량이 5,000개, 그리고 단기 투입 수량이 25,000개, 그리고 기말제공품 수량이 3,500개. 그러면 완성품의 수량은 26,500개가 완성품의 수량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무조건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완성 수량에 마이너스 기초 플러스 기말 수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공정의 80% 시점에 전량 투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률이 8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재료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80% 미만이면 제로란 얘기예요. 80% 미만이면 80%가 안 된다. 그러면 0% 투입된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자, 완성분 수량은 26,500개니까 26,500개에서 마이너스 기초 수량 뺄게요. 기초 수량은 5,000개인데 5,000개의 조업도가 몇 프로죠? 기초의 완성도는 30%래요. 그러면 80%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0%. 그러면 투입된 게 없더라. 제로. 다시 플러스 기말 3,500개인데 기말은 완성도가 70%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80%가 안 됐으니까 0%. 기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26,500개만 남아있겠죠. 00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26,50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 전환 매입세 공제는 예정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인데 1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외우셔야지 될 거 하나가 대손세액 공제도 확정 시에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네. 예정 고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암기하셔야지 될 부분이고, 개인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고지세액과 상관없이 신고 납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는 최초의 작성 일자로 그래서 작성 연월일로 해서 다시 수정세금 계산 왜? 재화가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발급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 두 매가 발급되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과세분에 대한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영세로 재발급이 돼야 하고요. 참고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의무 표시하여 발급한다. 네. 작성일자 오류 발급의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죠. 그렇죠? 작성일자가 오류가 생겼으니까 당초 작성일자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계약의 해제된 경우 세금 계산서의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틀린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세무 1급 정도 하시면 지금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판단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회사에 제출하고 받은 원고료. 이건 근로자가 받은 거니까 근로소득에 해당하겠죠. 자, 두 번째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의 원고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제출하고 원고료를 그러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라 그랬으니까 기타 소득 이해되시죠? 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 미참가자라고 되어 있고요. 받은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글 쓰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원고료. 그러니까 주업으로.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의 제일 큰 차이는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부분이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미의 2025년도 소득자료이다. 김미미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5,100만 원, 일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심사하고 받은 보수 800만 원. 잠시만요. 자, 우리 일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게 5,100만 원이래요. 5,100만 원. 자,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심사받고 받은 보수 8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니까 필요경비 60% 인정해줘야죠.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320만 원만 기타 소득 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금액.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식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세금 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시 소득 금액 계산하지 않고요.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2,200만 원이 있으니까 2,200만 원도 네, 소득 금액으로 봐야 하겠고요. 2주택자에 해당하면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얼마죠? 7,620만 원인가요? 네, 7,620만 원만큼이 네, 소득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시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냥 1번이 정답이네요. 네, 우리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에 보시면 후입선출법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재고자산의 평가 시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원재료의 평가 방법, 제공품의 평가 방법, 제품의 평가 방법 모두 다를 수 있더라. 자, 유가증권의 평가 시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하며 무신고 시에는 무조건 총평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 시에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과 당초 신고 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문제, 이론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쉬운 문제는 조금 많이 쉽게 나왔지만 어려운 문제, 난해한 문제들이 조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된 시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서 조금씩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